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청와대 소식, 김수민 평론가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 중에서 네. 68명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초선 모임 더민초의 고영인 간사가 국회에서 간담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오늘의 뉴스는 민초는 민트 초콜릿 아니겠습니까? 어허. 네, 치약으로 의심받을까봐 조심스러운 민트 초콜릿입니다. 뭐가 그렇게 조심합니까? 네, 아이, 민트 초콜릿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이 엇갈리죠. 네. 이 치약 맛 아니냐? 아, 이래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치약을 비하하진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예. 보통 먹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게 알겠습니다. 처음에 낯설었던 사람들이 있죠. 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 오늘 대통령 앞에서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네, 일단 문 대통령이 환영하면서 맞이를 했는데요. 네. 영빈관이 전통을 살린 문양으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첫 손님이다. 아, 그래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조선 출신이라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 초선 의원 출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네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탄희 양기대 등 의원 10여 명이 발언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청년 문제가 핵심이 아무래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자리 주거 그리고 고용보험 없는 실직자에 대한 긴급 지원 이런 내용들이 제안이 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 완화, 남북 문제, 군장병 처우 개선, 백신 휴가 확대 이런 정책 제안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한 내용은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라고 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는 내용들이 이제 대체로 민주당이 원래 공약했던 것을 좀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요구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겠고 네. 기재부 쪽의 재정 건전성론하고 각을 세우는 것 이게 네. 좀 특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물론 초선 의원들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좀 진보파에 해당한다 당내에서도 네. 예, 이렇게 좀 엿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여기 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이런 내용은 특별히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정무적 판단에 필요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초선 간담회를 이렇게 보면서요. 예.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팀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건 잘 언론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원팀이란 말 대신에 팀플레이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팀은 네. 당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원팀보다는 팀플레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라서 뭐 이걸 두고도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말 같은데. 예, 좀 뉘앙스 차이가 있나 봐요. 원이라는 말 때문에 결집이나 뭉치는 것만 강조가 그렇죠. 되는 것 같다 이런 예. 뜻이 있겠죠. 그래서 팀 플레이라 그러면 뭔가 산계도 했다가 아하.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예. 그런 그림을 아마 이탄희 의원은 상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래요? 짐작을 해봅니다. 언제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네네. 민감한 문제들, 이건 안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네, 예. 두 가지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언급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LH 문제와 관련해서 과감한 조직 분리와 인적 쇄신 이런 걸 주문하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네. 현재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가 있고 거기서 방안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동산 특위에서 종부세 등을 다루면서 당내 이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안 다루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언론에 알려져 있는 발언자 명단에서 예를 들어서 오영환 의원이라든지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예. 그 처음에 초선 오적이라고 불렸었던 의원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한 다음에 이게 사과냐라는 반응이 있고 거꾸로 왜 사과하냐 예. 이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엇갈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 전 장관의 인사권자였던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좀 길들여진 초선이다. 이런 예. 프레임을 유발할 우려가 있죠. 아, 이게 민주당의 참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를 드러내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과의 그 오찬, 이
기사를 보면은요. 예. 대부분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민주당이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자꾸 좀 수세에 몰리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리고 옛날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과거에 예를 들면은 김대중 정부 중반 후반기에 예. 소장파 의원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시에 실세라고 여겨졌던 권노갑, 박지원 이런 인사들 뒤로 예. 물려라.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예. 이것은 나에 대한 공격이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 네. 발언을 왜 그때 정동영 의원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동영 의원은 그걸 저 비밀리에 했는데 언론에 새 가지고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당연히 언론에 셀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런 소장파들의 존재가 옳든 그르든 있었는데 지금은 예. 좀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중 소개할 만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초선들의 문제 제기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어쩌면 의원들의 질문 자체가 별로 뾰족하지 않아서 예, 구체적 답변을 할 것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대통령 입장이 궁금한 의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차피 그냥 단순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은 대통령도 다른 자리에서 또 들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쉬운 만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아까 민동기 평론가 말씀을 하셨지만은 문 대통령은 원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진보가 분명히 진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예.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내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예.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좀 아쉬운 부분은 종합적으로 예. 원팀은 그동안 민주당이 대단히 크게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아닌가. 조금 다양한 어떤 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예. 한국 정치가 정당 간의 어떤 다양성이 낮은 편이라서 거꾸로 거대 정당 안에서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총재는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한 30% 이 정도는 당 내에서 비주류에게 언제나 지분을 할애를 했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이탄희 의원도요. 원팀은 이미 달성을 했다. 네. 달성을 했으니까 다음 단계가 이제 팀플레이인데 예. 팀플레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뭐 이게 뭐 전순 전략이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각자 여러 가지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이 팀플레이가 가능한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의도한 발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민동기 평론가. 백신 관련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 백신 관련 뉴스에서 전해드릴 핵심 키워드는 자녀 백신과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 네. 다른 뉴스에서는 장유유서가 안 좋은 뜻으로 얘기됐는데 오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좀 장유유서를 좀 강조하는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자녀 백신이 생기면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동안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자녀 백신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접종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내일부터는 전화나 방문을 통한 자녀 백신 접수는 60대 이상 고령자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60세에서 74세 사전 예약 기간이 오늘로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 미의 예약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 접종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예. 그런 분들은 올해 4분기에나 이제 다시 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방역당국 설명은 원래 그 상반기 중 최대한 많은 인원의 고령자 접종을 완료를 해야 하반기 뭐 치명률이라든가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네. 이제 방역당국의 설명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작동되는 원리가 장유유서다. 예. 어르신을 먼저 좀 맞게 하자. 뭐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방역당국이 이런 원칙을 적용한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관심은 그럼 앞으로 60세 미만은 자녀 백신 예약을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내일부터는요. 예. 네이버하고 카카오 맵을 통해서 이제 당일 예약이 가능한 거고요. 예. 다만 전화 예약은 안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존의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9일까지 30세에서 6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네. 포함이 됐다면 9일까지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백신이 아니라 일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달 27일부터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은 계속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일반인, 교사, 돌봄 인력이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인력으로 이야기되는 계층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6월 중순부터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취약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해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국군 장병은 언제 맞는 거예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국군 장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분리가 되는데요. 30세 미만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이달 말부터 예방 접종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부터 30세에서 60세 미만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가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구나.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여기서 한 연령층이 제외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20대 일반인들. 어. 우리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대는 당분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20대 일반인은 3분기부터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음흠. 다만 이제 30세 미만 군 장병들은 이달부터 백신을 맞게 되는데 예.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백신 접종 상태에서 일단 제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저 혈전이나 이런 부작용이 오히려 젊은 층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는 얀센을 접종하게 됐거든요. 그래. 이달 중순에 예약을 마쳤는데 예.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얘기가 나왔을 때 예. 그게 내 백신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국군 장병들이 맞으실 백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민방위 대원인 제가 맞게 돼서 현역은 대부분 네. 네. 20대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에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얀센 백신 효과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점이 있다고요? 이게 임상시험 때문인데요. 예.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얀센은 66%, 화이자 모더나는 95%, 94%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얀센의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대부분 백신 접종자들이 추가 접종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을 평가할 때 감염을 얼마나 막았느냐는 예방 효과보다는 예. 중증화라든가 사망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에서 중증 예방에는 85%, 예. 사망 예방에는 10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리얼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 얀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예. 실제로 보면은 큰 차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허. 그래서 임상시험 단계는 조금 잊어도 된다. 예. 이제 실제로 접종을 한 사람들의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시에 화이자 구매 두고 논란 있었죠? 정부가요, 이 대구시가 주선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진위가 의심된다면서 구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방역당국이 오늘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확인을 해보니까 각국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에만 백신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3의 단체 한국 유통을 승인한 바 없다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위가 의심된다면서 이거를 이제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예. 과연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왜냐하면 화이자 글로벌 본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무역업체 진위 여부를 지금 파악 중이고요. 예. 국제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조사를 해보고 예. 불법 여부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뭔가 좀 사기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 사기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 예.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한 대여섯 차례 이런 식으로 예. 유통회사라든가 개인이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었다라고 해요. 예. 근데 우리 방역 당국이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사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접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이제 화이자 글로벌 본사의 뭐 조사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자칫 대구시가 국제적인 어떤 망신을 당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래서 이런 문제 참 신중해야 되는데 저번에 국민의힘 그 대미 외교에서도 뭐 황교안 전 대표가 지역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전히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김수민 평론가.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네. 이 차관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좌우하는 것은 지웠지만 남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 지워지지 않은 게 오늘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이거 네. 오늘 언론에 공개됐어요. 네, 언론에서 어젯밤에 SBS 단독 입수로 또 37초짜리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사실 쟁점이 어떤 거였냐면 운행 중에 폭행을 한 것이냐. 네. 그렇다면은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완전히 도착하기도 전에 이렇게 도착한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게 뜨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기사가 이제 내릴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 차관이 욕설을 하고 왜 욕을 하냐라고 항변하니까
일어나서 이제 기사의 목을 조르는 예. 이런 장면이 나왔고 신고할 거다라고 하니까 다시 뒷자리로 몸을 옮기고 이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장면도 공개가 됐지만은 그 사건 이후에 회유 또는 어떤 합의 요 과정도 좀 석연치 않아요? 네, 해당 택시기사 피해자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택시 기사도. 네, 근데 택시기사는 입건 사실을 몰랐었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영상을 지웠다라고 말을 했지 실제로 지운 적은 없다. 검찰 포렌식으로 확보되는 것도 내가 지운 것을 복원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영상을 포렌식한 것이다.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남는 의문은 서울중앙지검은 왜 영상을 지난해 12월 말에 포렌식을 진행하고도 지금까지 수사를 끌었는가? 뭐 이런 의문이 또 남는 거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나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경찰이 수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서 나눠서 수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쟁점이 더 있는 것이 합의 과정 진상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경찰에서는 이 기사가 이 차관한테 뒷문에서 내려서 깨우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면 정차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다. 라는 진술을 받았다는 게 경찰에서 밝힌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 기사는 그 제안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차관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게 6개월도 더 지난 사건인데 이게 참 아직까지 이렇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좀 생각해봐야 할 것도 대목은 1,000만 원이라는 그런 돈의 액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이제 뭐 합의금 쪽으로 줬다는 거죠. 합의금의 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이라는 그 합의금은 좀 많아 보이네. 많아 보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용구 차관이 오늘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본인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좀 가만히 됐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조건부로 어떤 영상 삭제의 대가로 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의 또 입장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밝힌 것인데 지워달라고 한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아예 영상을 삭제하라는 게 아니라 제3자나 이쪽으로 유포 전달될까 봐 카카오톡 영상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본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즉 수사했으면은 뭐 이런 어떤 그 지루한 과정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거를 여태까지 끌다 아직도 진실 공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좀 오래 보존한 것도 독특한 사례가 아닌가. 예전 정권이나 그랬었으면 좀 진작에 정리가 되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또 한국 사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아십시오, 청취자분들. 자,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